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코스피의 연고점 릴레이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 미증시의 약세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는데요. 그래도 오전에 장중 저점을 좀 만들어주고서 현재는 보합권 내외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오늘은 좀 많이 밀려나고 있죠. 860선에 있던 게 지금은 840선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2% 이상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요. 유익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정말 역대급 랠리를 보여줬던 금 그리고 은 가격의 하락입니다. 이 충격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자세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진이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주식학개론 시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 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 자주 강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7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굉장히 이제 잘 가던 금 가격이 간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금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갇힌 추세를 만들었던 은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이 전일장의 이제 금, 은 가격의 이제 하락의 요인을 본다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국 이제 PPI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 국채 가격이 이제 이거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그쪽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미 연방 정부가 지금 많은 규모의 국채를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국채를 찍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국채가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하나를 보면 지금 이 표 같은 경우가 이제 골드 가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급격한 하락을 좀 맞았고요. 다음 표 하나 볼까요? 다음 표를 보면 이게 이제 미 국채 10년물 차트인데 보시면 금리가 지금 원래 기존에 0.5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던 금리가 지금 이제 급등을 해서 지금 0.658%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오늘 많이 올랐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추세적으로 여기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갈 건지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금은 대표적으로 국채의 좀 반대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은 안전자산입니다. 미 국채와 그다음에 이제 골드는 똑같은 안전자산이지만 중요한 건 어느 하나는 한 군데는 당연히 이자를 주고 한 군데는 이자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이자에 대한 기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 수요를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항상 그래서 좀 반대,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저금리 구간에서는 또 이 금 가격이 올라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달러화가 그만큼 또 이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는 또 반등이 나오면서 또 달러 약간 살짝 강세에 대한 또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금 가격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이게 어쨌든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빌미를.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이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미국 같은 주식 중에서도 나스닥 중심,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또 하락은 나왔잖아요. 지금은 금이라서 떨어졌다? 라기보다는 물론 아까도 했지만 떨어질 만한 이유가 붙긴 붙었죠. 붙긴 붙었지만 이게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하락은 이제 금 가격이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또 한번 강조드리고, 이걸 가지고 요즘에 자꾸만 금을 너무 그냥 안전자산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한 달 전인가요? 한 3주 전인가요? 어쨌든 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 때 금이 유동성 장세에서 금은
순수하게 안전자산으로만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일 때 같이 주식과 같이 강하게 가는 면모가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하락의 이유는 국채금리의 상승을 요인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 가격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뭐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죠. 금 가격이 그전에는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급락했다는 게 좀 반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시장에 분명히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최근 들어서 금의 상승세는 어찌 보면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대표격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걸 안전자산 선호도로 보진 않았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시장 쪽도 다 같이 잘 올랐고 뭐 주식 시장도 같이 올랐는데, 이게 어쨌든 상징적으로 좀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에는 센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주요 상품 시장,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차익 매물을 좀 불러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 떨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골드는 2,000불, 온수당 2,000불을 이제 넘을 수 없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골드는 지금 단기 조정이지 다시 추세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2022년까지 결국에 금리 인상은 안 한다라는 거의 못을 박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죠.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골드라는 건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로 활용도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유동성이 마르지 않는다면 골드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계속 유입될 겁니다. 특히 이번에 또 골드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또 한번 ETF, 골드 ETF 쪽으로 또 자금을 많이 또 쏠린다라는 거죠. 골드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것은 결국은 골드 자산을 실질적 실물 자산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채 가격이 또 워낙 하락하고, 그 다음에 독일 국채, 분트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금리로 나오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본인들의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전자산 내의 포트폴리오군 내에서 금을 상대적으로 또 지금 많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 이건 역시도 금 수요에 계속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이즈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금 상승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화가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달러가 좀 반등을 줬습니다. 요 며칠 동안 달러가 반등을 줬는데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반등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이걸 추세 반등이라고, 하락 추세를 꺾고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제 한번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살짝 이제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죠.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달러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 여전히 미국의 경기에 대한 이 경기 회복의 속도는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3분기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분명히 3분기는 분명히 많이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3분기 이렇게 계속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한 이유,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빠졌다가 바운딩이 세게는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 수요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결국에는 걸린다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다시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지금 구간에서 너무 섣불리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시장의 유동성을 걷어들인다는 말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골드를 비롯한 은, 뭐 그다음에 주요 상품 시장들 상승 랠리는 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흐름은 결국 주식 시장에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뭐 주식 시장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이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기술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저는 우상향 한다라고 보고요. 금은 역시 조정을 주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특히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은 역사적 고점을 쳤지만 지금 은 가격 같은 경우는 2011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라는 거죠. 은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는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도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이렇게 급락하면서 충격을 줬던 금, 그리고 은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주식학개론 이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다소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바로 이 위성 통신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 5G, 5세대 이동통신을 다뤘는데 오늘도 뭐 통신은 통신입니다. 자, 바로 이 위성통신에 대한 이야기. 자, 전문가님, 지금 이 얘기를 다루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주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위성 통신을 다룰 건데요. 일단 첫 주제로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현재 가장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이제 앨런 머스크거든요. 네. 네. 테슬라를 얘기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일단 그 테슬라 자체도 지금 워낙에 지금 성장성이 가속도로 붙어가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테슬라 이외에도 앨런 머스크가 좀 뭐랄까 뭐 예전에는 허황된 꿈처럼 들렸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었던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최근에 뉴스가 조금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일단 스페이스X입니다. 네. 앨런 머스크가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제 우주 항공 민간 업체인데요. 이 스페이스X가 최근에 미국의 공군 이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좀 고무적인 부분이 원래 이 미국의 공군 위성은 이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라고 ULA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ULA가 어떤 기업이냐면 이게 이제 보잉이랑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산 업체로서 또는 뭐 항공 산업에서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고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 만든 기업이 미국의 공군 위성 발사를 거의 독점적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스페이스X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군 발사 사업의 40% 정도를 담당을 할 예정이고요. 초기에 이제 수주 받은 금액은 최소 지금 3억 달러거든요. 근데 3억 달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3,500억 정도가 될 텐데요. 최종 계약은 40억 달러입니다. 네. 4조가 훌쩍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주를 이제 스페이스X가 받으면서 원래는 뭐랄까요? 앨런 머스크가 화성으로 이제 이민을 가겠다라고 했던 꿈들이 뭐 현실이 되는 건지 원래는 조금 성장성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꿈이 현실로 됐네요. 수익이 생겨나기 네.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액수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소식은 지난 5월입니다. 크루 드래곤이라고 이게 이제 유인 우주선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민간 관광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이제 사람을 태워서 우주선을 보냈어요. 발사를 5월 30일 날 했는데 이제 지난달 2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회항까지 한 거죠. 사실은 이게 갔다가 이제 무사히 오는 것도 조금 이제 좀 관심사였거든요. 이전에 뭐 2002년 때 미국 부시 대통령 때에 이제 갔다가 오는 도중에 그 공중분해가 돼서 그 안에 있던 이제 나사의 이제 그 우주 항공사들이 이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2명이 갔었거든요. 이 자리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참관을 하면서 정말 고무적이다. 여태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주선을 보낸 게 최근에 없었거든요. 러시아 걸 빌려서 하거나 그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최근에 고무적으로 이렇게 유엔 우주선도 민간 최초로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과연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우주 여행에 대해서 지금 예약자가 대기 명단이 지금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고 먼저 떠날 사람은 2023년인데요. 일본의 이제 사업가가 이제 지금 3억 달러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천억을 그냥 쓰는 거네요. 그렇죠. 우주 여행 한번 갔다가 오는 거에 3천억을 이제 미리 예약을 또 해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돈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돈이 뭐 많으면 많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아직까지 위험하고 저는 번지 점프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예, 번지 점프도 못 하겠어요. 놀이기구. 놀이기구도 못해. 저는 제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억만금을 줘도 이건 안 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우주가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 우주를 우리가 조금 옛날에 멀리 느꼈었지만 지금 이제 여행도 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좀 가깝고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선두에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인 것 같은데요. 뭐니뭐니 해도 지금 앨런 머스크는 이런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용을 줄이는 게 결국엔 살아남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비용을 엄청 줄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사실은 2차 전지를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서 2차 전지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최초에 나사에서 이제 뭐 우주선을 쐈을 때의 1인당에 이제 소요됐던 비용인데요. 나사가 최초에 이제 우주선을 쐈을 때는 3억 9천만 달러, 이 달러입니다. 네. 3억 9천만 달러가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맨 아래에 있는 이번에 스페이스X에서 이제 크루 드래곤, 민간인들 유인 우주선, 사람을 태워서 갈 수 있는 비용이 확 줄었죠. 5,500억 달러로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을 확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을 절감을 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수요층이 점점 붙으면 이쪽에서 이제 한 수요를 얻겠다. 4명만 태우면 돈 남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아까 그래서 3천억이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선실의 좌석이 4개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업 가적이 마인드가 더 강하게 그러신가 봐요. 누군데 한 4명 태우면 돈은 나오겠다 싶었는데 딱 4명이 태웠어요. 네, 이 크루 드래곤의 지금 그 구조가 선실에 지금 4좌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나사의 우주 비행사를 그렇죠. 2명만 그렇죠. 태워서 이제 왕복을 네. 했으니까 이쪽이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좀 우주가 좀 열리고 있다. 이쪽에서 위성 세계가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좀 귀를 기울이시고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를 좀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페이스X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죠.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면서 이 산업 쪽으로 사실 다른 기업들도 많이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기대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뭐 우주를 오늘 말씀드릴 거다, 네. 우주 여행을 말씀드리려고 스페이스X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결국엔 통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드렸던 5G 통신도 결국엔 이 위성 통신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스페이스X가 매출을 이제 찍을 수 있다라는 건 나왔지만 네. 아직까지 당장의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예. 스페이스X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진짜 앨런 머스크는 10년 전만 해도 그 아내 와이프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사줘서 너무 슬펐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매출을 근데 그 앨런 머스크가 그분이랑 이혼하지 않았네? 결국에- 슬퍼하셨던 그 자서전을 제가 읽어가지고 아 그래 이혼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슬프- 정확한 건 모르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랑 이혼한 것 같아서요. 행복하시길 바라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통신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성 통신을 쏴서 이렇게 우리가 발사체가 조금 더 작아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있다. 결국에는 위성에 이제 로켓을 쏴서 위성 통신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저궤도 위성 통신입니다. 저궤도, 그러니까 아래 궤도를 낮춰서 위성 통신을 띄울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성 통신은 이제 정지 궤도. 멀리 지구보다 멀리 있는 거거든요. 36,000km까지 멀리 있는 위성 통신이 이제 정지 궤도라고 하는데 이 정지 궤도는 이제 지구의 자전과 그렇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멀리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의 정지 궤도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가깝게 거의 3,000km 지구에서 얼마 안 떨어지게 그 궤도를 낮춰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통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강국이고 통신 강국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뭐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보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시면 뭐 우리나라는 여기에 끼지도 않게 다 보급률이 좋지만요. 네. 일단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80%가 채 안 되는 인터넷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당연히 취약한 뭐 소득이 조금 적고 그다음에 지형적으로도 조금 설치하기가 조금 낙후된 어려운, 지역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인터넷을 빨리 보급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지역은 이제 지상에 뭐 기지국이나 이런 거 깔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지 같은 데는 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위성 통신을 쏴서 위성이란 통신을 주고받게 하면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음영 지역이나 불가능한 지역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위성 통신을 띄우는 이제 궤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위성 통신은 이제 정지 궤도 GEO 궤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성장성이 붙고 있다는 건 저궤도 LEO라는 부분입니다. 지구랑 가깝게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구랑 2,000에서 3,00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이제 궤도에 쌓아서 지구에서 통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실 5G랑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5G가 결국에는 사물과도 IoT가 돼야 되는 인터넷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게 지상에서 기지국을 주고받는 광통신 신호보다 사실은 이 인공위성에서 주는 게 지연율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5G의 저지연, 초저지연에도 사실은 인공위성이 더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뭐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죠. 저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이 가장 완벽한 그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도 확실하게 투자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궤도 쪽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프로젝트 기업을 두 군데를 준비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 나올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역시 이제 뭐 우주 여행도 가지만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이제 부분은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저궤도의 위성통신을 막 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궤도가 작고 이제 뭐 가깝게 쏘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조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지금 인공위성의 고궤도, 그러니까 정지 궤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고 커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뭐 하나만 쏴도 지구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저궤도 같은 경우는 크기도 작고 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 작습니다. 그래서 많이 쏴야 되거든요. 많이 쏘는 게 중요한데요. 스페이스X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12,000개를 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에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매달 120개의 인공위성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이 인공위성을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그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제만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정말 한 몇 년에 한 번씩 쏘아 올라갈까 말까 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예, 그렇죠. 예, 아리랑 뭐 1호, 뭐 천리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쏘올까 말까 한 거고 글로벌적으로 봐도 막 그렇게 많이. 근데 요즘에 그건 있더라고요. 돈을 내면 저도 인공위성을 띄울 수는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돈 내도. 네, 그런 부분이 있어. 사실 민간 부분이 이렇게 열렸다는 스페이스X도 민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열렸다는 거는 뭐 돈만 있으면 뭐 투자만 하면 좀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무튼 제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스페이스X가 있고요. 전체 글로벌 네트워크 트래픽의 10%를 본인들이 담당을 하겠다라는 게 이 스타링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를 엄청 낮추겠다는 게 확실히 목표예요. 그래서 생산도 많이 하고 결국엔 네트워크의 사용료도 자기들은 이제 싸게 받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프로젝트가 원웹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스페이스X 갑자기 순간 제가 떠오른 게 확실하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지금 테슬라는 사실상 전기차긴 하지만 궁극의 목적은 커넥티드 카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쪽. 맞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본인들 카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위성통신이라는 걸 안 해요. 맞죠. 그러면 그것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드네요. 그거 다 좀 연결돼 있고요. 사실은 그 앨런 머스크가 솔라시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충전까지. 기업의 충전까지 그 에너지까지 같이 충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세 개의 기업의 맥이 뭐 처음에는 그냥 환경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꿈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의 맥이 좀 같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웹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도 사실 가장 그 저궤도 위성통신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원웹보다 스페이스X가 사실은 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근데 커버리지는 조금 더 자기들이 넓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웹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원웹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이제 뭐 소식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원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독립해서 만든 기업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위성통신을 쏴서 2021년까지 650여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음영 지역이라든지 통신이 안 되는, 인터넷이 안 되는 부분을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전 지구가 우리의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원웹 프로젝트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만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약간 이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 넷인가요? 네, 스카이넷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되게 멋있었는데요. 저는 되게 이렇게 순간 무섭네. 위성을 쏴서 이제 전 지구를 자기들이 커버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순간 섬찟한 생각이 들었네요. 무서우시니까 그럼 다시 표로 갈까요? 네, 그래서 원앱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지금 괜찮다, 이 성장성이 느껴진다 해서 이 원웹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정말 좀 막강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있었고요, 퀄컴도 있고, 웨어버스, 그다음 블루오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존의 그 창립자가 이제 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우주선, 민간 우주선 업체인데요. 이 부분 블루오리진도 지금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 원웹에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북극부터 이제 음영 지역, 바다나 북극 쪽 먼저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을 커버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었던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바다에 뭐 여행도 안 가시고 네. 부업도 못 나가시고 일단 배가 뜰 수가 없으니까요. 물동량이 확실히 줄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이 원앱을 투자했던 가장 그 지분이 많았던 기업이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이 원앱 투자를 철회를 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처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소프트뱅크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원앱 쪽이 이제 파산 신청을 했어요. 3월 달에 파산 신청이 들어가면서 이 원앱 기업이라든지 이 프로젝트가 다 이제 관련돼 있던 기업들이나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지난달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이 원앱을 영국하고 바르티사가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다시금 이제 재성장 동력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그 유럽 연합의 EU에서 이제 그 유럽 연합을 해서 그 우주 항공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브렉시트를 하면서. 근데 다시금 이 원앱을 통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바르티도 이제 인도에서 가장 최대 통신 기업인데 인도나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다 영업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회사가 합작을 해서 이 원앱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다시금 좀 주목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궤도 위성 통신을 통한 우리나라의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통신 5G에 투자에 대해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을 또 꾸준히 지금부터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 사진에 지구가 통째로 나오니까 압도되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스케일이 남다른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된 위성통신 관련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종목들은 좀 이제 생소한 종목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이렇게 4종목이 되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AP 위성, 그리고 세트레가이. 여기서 사실 세트레가이 정도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뭐 인텔리안테크도 뭐 김혜진 전문가가 예전부터 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라 좀 익숙한데 이 두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AP 위성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주제가 또 위성이라서. 네, 위성이라서 좀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좀 투자해볼만 하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항공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거래처가 좀 빵빵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쪽에 대한 포지션보다는 북미 쪽의 포지션이 훨씬 더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제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의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솔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좀 잘 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보잉이라든지 이거 항공기 발주가 거의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스페이스X, 그렇죠. 스페이스X의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네. 그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계속 이제 위로 위성을 많이 띄운다면 거기에 당연히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단됐지만
받아놓은 수준은 아직까지 많아요. 그게 취소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게 코로나가 마무리 끝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발주가 다시 들어온다. 지연됐던 게 다시 발주가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좀 이 종목의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 MRO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이 항공기가 원래 여객기를 하던 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이걸 완전히 폐기하기도, 그러니까 뭐 싸게 넘기기도 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여객선을, 그러니까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꿉니다. 화물기로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체를 할 때 그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사업의 수주도 꽤 많습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보잉 쪽이 또 수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는 않지만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우려감이 낮아지면서 미국 쪽에 항공주들이 뜰 때쯤, 그러면 같이 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요즘에 또 컨택트 관련 종목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은 여전히 저는 별로라고 보고요. 오히려 만약에 컨택트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원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는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인텔리안테크를 볼 텐데요. 인텔리안테크가 사실 재작년이었나요? 이렇게 주가가 랠리를 펼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원앱 프로젝트 때문에인데요. 사실은 그 원앱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전에 왜 원앱에서 인텔리안테크 선택을 했냐? 인텔리안테크가 글로벌적으로 해상용 안테나, 이게 VSAT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해외 쪽에 매출이 더 많아요. 거의 90%가 거의 해외에서 매출을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나 매출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 해상용 안테나 AT에 대한 점유율이 높고요. 그래서 이 원앱 프로젝트가 아까 그 원앱이라는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 음영 지역에 먼저 우리가 통신을 깔겠다,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해상이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바다에서 인터넷은 해야 되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최근에 뭐 일하시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희가 뭐 해상 풍경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에 갈 때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요즘에 여행을 이제 가는 또 거. 그 뭐지 하면서 나오는 거 멀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통신이 또 돼야 되니까. 그렇죠. 글로벌적 통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 수요도 늘고 있으니까 그 바다에서의 해상용에서의 위성 통신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앱 프로젝트에서 그럼 그쪽에서 글로벌적 1위를 하고 있는 기업 인텔리안테크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원앱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해상용 VSAT 안테나에 대한 그림인데요. 사실은 VSAT가 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 안테나가 클수록 뭐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VS가 이제 very small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공간 차지를 적게 하면서도 가장 위성 통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는 게 이제 원앱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안테나도 지금 보이고 계시죠. 사업 비중이 이제 VSAT가 매출이 가장 큽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지상용의 안테나도 만들고 있지만 일단은 해상용 쪽의 기대감이나 성장성,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인텔리안테크의 이제 VSA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코로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배가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이때 이제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뭐 이참에 배 정비도 다시 하고 안테나도 다시 수주하겠지라고 했지만 그러기엔 또 코로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나 그런 게 별로 못 나왔고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앱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원앱 프로젝트가 이제 3월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좀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주가도 조금 안 좋게 흘러내렸는데요. 근데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나 그다음에 바라티사가 이 원앱을 인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원앱 프로젝트의 성장 동력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상용 안테나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는 앞으로도 더 괜찮아질 것 같고요. 사실은 수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 부분에서 우려감이 있지만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이 원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매출 그래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작년에 비슷하게 매출은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괜찮게 선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텔리안테크는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뭐 주가에 보시면 투자하시면서
너무 다 비싸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밸류에이션 같은 거 이제 매력도를 따지실 때 그러기엔 인텔리안테크는 진짜 저평가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뭐 실적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으니까요. 지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 자 AP 위성입니다. 이름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아, 위성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를 꾸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위성 통신 단말기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위성을 설계를 하는 또 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 관련 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매출은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 쪽에 이제 포지션이 좀 많이 이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 그림 하나 뭐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시면 위성 단말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보시면 네 없네요. 자, 네, 자 위성 단말기 같은 경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혹시라도 영화 반도 같은 걸 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신 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음영 지역을 적외도 위성을 띄우면 음영 지역을 다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위성 뭐 쉽게 말하면 이 단말기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 해상이라든지 흔히 말하면 이제 좀 큰 크루즈선은 인텔리안테크의 소위 말하면 이걸 받겠죠. 네, 안테나를 설치하고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영세한 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위성통신 단말기를 들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뭐 수요도 계속 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달 궤도 탐지선, 탐사선 관련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와 같이 달 궤도선 관련 부분 이제 여기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궤도 위성을 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G 관련 통신을 잘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 AP 위성 같은 경우가 그 저궤도용 5G 모뎀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저궤도 위성을 많이 띄운다면 5G용 이 위성을 많이 띄운다면 이 동사가 만들어내는 여기 모뎀을 달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런저런 뭐 이슈에서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당장의 매출을 확 땡겨 그렇죠.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좀 모멘텀은 떨어질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한미 미사일 협정 관련 부분도 이제 더 늘어났고 지금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많이 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8점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트레가에 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나와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 저궤도 인공위성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을 하려고 우주 인공위성의 고체 연료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용될 수 있으면서 이제 우주항공 쪽에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를 사용했는데 이게 되게 효율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는 멀리 쏠 때는 액체가 좋지만 가까이 쏠 때는 이제 고체가 조금 더 효율이 좋거든요. 비용도 10분의 1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고체를 쓰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체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청와대 관계자가 그동안에 액체 연료를 썼던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하는데 10톤 트럭을 썼던 거랑 마찬가지였다라고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체 연료가 그만큼 조금 남았는데, 네, 남았는데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그쪽에 대한 성장성이나 비용이 확 주니까요. 그래서 섹트라가이도 사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섹트라가이는 이제 국내 유일 민간 인공위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랄까 인공위성이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인상 깊은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나로도 있고요. 그다음 뭐 천리안도 있고요. 네, 아리랑. 그다음 우리별, 아리랑 있잖아요. 그 1호들을 다 만든 네. 기술진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카이스트 이제 연구진들이 나와서 창립한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일 민간 이제 인공위성 제조 업체고요. 일단 국내외 정부기관 수주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최고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수주 잔고도 보시면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원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10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부품을 국산화 시켜보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이 세트라가이가 이제 수주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뭐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라도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에 반영될 수주들은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세트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인공위성 쪽인데 또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입니다.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영상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은 뭐 물론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도시 개발할 때도 많이 쓰일 거고 재난 같은 것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술이 발달해서 되게 정확하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부동산 설명하는데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북한이 뭐 쐈다라고 할 때도 이제 그 영상 사진이 많이 보이잖아요. 최근에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궤도 인공위성이니까 멀리서 찍었을 때보다 가까이서 찍은 게 더 가깝고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세트라이라서 이쪽에 뭐 우주항공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런 사진 같은 것도 데이터 같은 것도 앞으로 더 쓸모가 많을 테니까 그쪽에서의 성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또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시아라든지 뭐 회사 시스라든지 회사 가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의 뭐 성장 가시성도 보이기 때문에 세트라가이도 일단 실적은 뭐 아직 안 나오지만 일단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점수는 8점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성통신 관련 종목들을 살펴드렸는데 오늘도 탑픽 예상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 9점인 그 종목이 탑픽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혼자 9점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 생각하는데 저도요. 중요한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당장의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없어서 조금 이제 지금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 대비 지금 또 저평가 저평가예요. 상태니까 네.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의 탑픽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고요. 공략은 저는 뭐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매수 가능하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목표가는 4만 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4,000원을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위성통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주식학교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양시장 모두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힘을 내시면서 신중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